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김혜정입니다. 우리 저번 OT 시간에 SPSS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자료 파일 불러오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SPSS 분석을 하기 전에 파일들을 우리는 코딩을 합니다. 설문지를 하나하나 받아서 30명에 대한 설문지, 문항이 10문항이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겠어요? 먼저 바탕화면에 있는 SPSS를 더블 클릭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10문항이 있다. 그러면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일 거고요. 우리 30명을 조사했다. 그럼 어때요?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가 이쪽 안에 다 코딩이 될 거다라는 거 알고 시작할게요. 책을 살짝 볼게요. 일반적으로 자료는 엑셀 또는 텍스트 파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우리 시험장에 가시면은 텍스트 파일, 메모장에 자료를 코딩해서 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료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구분자에 의한 배열과 고정 너비로 배열된 형태 두 가지로 코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구분자에 의한 배열은 철강회사 직원 400명에 대한 가성적인 자료로 성별, 근무 연수, 교육 연수 우리 한번 파일을 보면서 불러볼게요. 월급에 대한 파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메모장에 코딩이 되어 있어요. 성별, 근무 연수, 교육 연수, 첫 월급, 현재 월급. 변수와 변수 간에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눈치채셨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탭, 콤마, 세미콜론 등과 같이 특수 문자로 구분되어 있을 때 이런 데이터는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험장에서 파일을 받으면은 메모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것이 과연 구분자에 의한 배열인가 아니면 고정 너비로 배열된 형태인가를 먼저 보시고 어떠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 열어봤던 첫 월급이라는 텍스트 파일은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에요. 특히 탭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파일에서 텍스트 데이터 읽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열기라는 게 뜰 거예요. 우리는 바탕화면에 지금 사회조사 분석사 7기에 첫 월급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그냥 계속 더블 클릭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일이 불러 들여오는 거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파일에서 텍스트 가져오기를 눌렀지만 이렇게 안 하고 다시 그냥 더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처음 시간이니까 좀 천천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로 파일을 열기 창이 있을 거예요. 이때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탕화면에 있는 여기서 제일 많이 당황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면 파일이 없는 거야. 그때는 파일 유형을 어떻게 텍스트 데이터로 꼭 바꿔주셔야 된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실수하세요. 그리고 당황하세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꼭 다시 한번 파일 유형을 텍스트 데이터로 해야 된다. 기본은 SPS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SPSS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파일을 불러온다 라고 할 경우에는 파일이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표예요. 텍스트 데이터로 파일 유형을 꼭 바꿔주셔야 된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 아닌 엑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차라리 모든 파일로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거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꼭 모든 파일 또는 텍스트 파일로 구분해놓고 해야 된다. 첫 월급 열기. 그러면 성별, 근무연수, 교육연수, 첫 월급, 현재, 월급까지 메모장에 기입되어 있는 코딩 자료가 그대로 불러드리는 것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계는 텍스트 파일이 사전 정의된 형식과 일치하는지를 묻는 단계로 사전에 정의한 형식이 없으므로 디폴트 상태인 아니오를 그대로 두시면 돼요. 아니오를 두시고 다음을 클릭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변수의 배열과 변수의 이름을 묻는 단계로 변수가 특정 문자, 쉼표, 탭, 세미콜론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구분자에 의한 배열을 선택하고 자료 사이에 공백이 없거나 줄을 맞추어 입력되어 있으면 고정 너비로 배열을 선택해야 된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 자료 아까 봤을 때 어때요? 변수 값들이 특정 문자인 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구분자에 의한 배열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변수는 특정 문자, 쉼표,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입니까? 그럼 구분자에 의한 배열을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고정 너비로 되어 있다 라고 할 때는 고정 너비열로 정렬된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일단 구분자에 의한 배열, 탭에 의한 배열이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한다? 다음을 눌러주시면 되죠. 혹시 여기서 우리가 뭘 빼먹었어요? 변수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라는 거 어때요? 변수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1번 첫 번째 사람이 응답한 게 1번 줄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성별, 근무연수 같이 변수의 이름이 코딩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응답한 사람이 첫 번째 줄에 위치를 하겠죠. 아까 제가 다음을 누르고 뭔가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D를 눌렀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을 눌러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가져올 데이터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로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라는 문제예요. 질문에 일행의 변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이행부터 시작되므로 디폴트는 지정된 2를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질문에 하나의 행위, 하나의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디폴트로 지정된 각 줄은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라는 걸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코딩되어 있는 데이터가 400명의 데이터예요. 그 중에 일부만을 가지고 분석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 400명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분석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그대로 두시면 되죠.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다음을 누르시면 되죠. 네 번째는 변수가 어떤 특수 문자에 이용되어 구분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일단 우리 뭐예요? 탭에 의해서 변수가 구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로 저장되어 있는 탭을 그대로 두시면 되죠. 만약에 콤마를 중심으로 코딩이 되어 있다. 공백을 중심으로 아니면 세미콜론. 그냥 메모장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코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여기서는 바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음을 누를 거예요. 데이터 미리 보기 창이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데이터 미리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5번째 단계는 변수 이름과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는 단계이므로 데이터를 불러온 후 SPSS 변수 보기 창에서 우리는 변수의 이름과 데이터 형식을 지정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별이라는 거, 근무연수라는 거, 교육연수라는 거, 첫 월급, 현재 월급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이름이 코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V1, V2, V3라고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고쳐볼까요? 이걸 V1으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성별로 코딩되어 있는 걸 굳이 변수 이름을 우리가 V1으로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디폴트로 되어 있었던 성별을 두고 다음을 눌러볼게요. 시험 시간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변수 보기라는 것, 여기 변수 보기 보이시죠? 변수 보기에서 하나하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두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파일 형식을 저장할 것인지와 명령문 생성에 관한 질문으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파일 형식을 저장하겠습니까? 명령문을 붙여 넣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2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디폴트로 지정된 아니요 를 선택하고 마침을 누를게요. 그럼 보세요. 우리 400명의 첫 월급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불러드린 거예요. 한번 쭉 내려볼까요? 일단 파일을 불러오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400명의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붙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항상 그랬어요. 쓰레기가 들어가면은 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고급 분석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로우 데이터 자체가 잘못 들어가 있으면 특히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 평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일이 잘 들어왔는가를 신중히 보고 분석을 시작하시면 돼요. 시험 시간이 생각보다 짧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파일 불러오는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2번째, 고정 너비로 배열된 파일을 불러오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잠시 끄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불러오기 전에 파일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남녀 1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지난 한 달간 TV 시청 시간과 독서 시간을 측정한 TV 시청과 독서 시간이라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자료는 1년 번호라는 게 뭐예요? 아이디겠죠, 아이디. 1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1번부터 100명까지 코딩이 되어 있겠죠. 여기 100명씩 무작위로 결국 200명을 추출한 거네요. 그쵸? 남자 100명, 여자 100명. 그래서 내려보니까 200명의 데이터가 코딩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변수는 뭐예요? 지난 한 달간 TV 시청 시간과 독서 시간을 측정한 가상적인 자료로 일련 번호, 성별, TV 시청 시간, 독서 시간, 연령 순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 성별은 이거겠죠? 남자의 경우 1, 여자의 경우 2로 코딩되어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아래와 같은 텍스트 파일을 SPSS로 불러와 보자 라는 문제예요. 우리 파일 불러오기. 일단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차이점이 있는지. 고정 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 첫 월급과 다른 코딩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 닫고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불러왔던 월급에 대한 파일이 있어요. 최신 파일로. 하지만 우리는 다른 파일을 열죠. 동일하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텍스트 데이터로 파일 유형을 고치시고 TV 시청과 독서 시간을 클릭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일해요. 텍스트 파일이 사전 정의된 형식과 일치하는지를 묻는 단계로 디폴트 상태인 아니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우리 아까 구분자에 의한 배열을 선택해 봤잖아요. 하지만 이번 파일은 고정 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정 너비라는 거는 결국 변수 값들이 줄을 맞추어 입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너비로 배열을 선택하시고요. 변수의 이름이 가지고 오려는 파일의 첫 행에 있으면 얘를 선택하고, 우리 아까는 성별이라는 거 위에 코딩이 되어 있어서 아니오를 선택했잖아요. 그쵸? 근데 첫 행에 변수 이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로 지정된 아니오. 아까 변수 이름이 파일의 첫 행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 거고, 이거는 변수 이름이 없잖아요. 뭐 1은 아이디, 두 번째 건 성별,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이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아니오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3단계는 가져올 데이터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로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몇 개의 줄이 한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변수의 이름이 첫 행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1행부터 시작하고 한 줄에 한 케이스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모두 디폴트로 지정된 1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인 몇 개의 케이스를 가져오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어때요? 우리 200명의 케이스잖아요. 모두 분석에 활용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그대로 두시고 어떻게? 다음을 누르시면 되죠.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정 너비에 의해서 배열된 파일이기 때문에 꼭 거쳐야 되는 단계예요.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선을 사용하는 단계로 변수 구분선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삽입, 삭제 단추를 이용해서 구분선을 삽입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누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네요. 구분을 삭제해 볼게요. 구분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11로 코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21로 코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구분을 삽입해 볼게요. 1로 코딩되어 있고 2로 코딩되어 있다. 이들 사이의 간격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죠. 15라는 거, 21이라는 거, 이 사이에 구분을 삽입해 볼게요. 그러면 15가 아닌 1, 2, 1, 1, 1로 코딩이 되어 있는 거고 5, 1, 6, 4로 코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삭제하고 삽입하는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자료에서는 구분선이 변수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음을 누르시면 되죠. 다섯 번째 단계는 변수 이름과 데이터 형식을 지정한 단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데이터를 불러들이고서 변수 보기란 창에 가서 하나하나 수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사용하지 않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파일 형식을 저장할 것인가? 명령문 생성에 관한 질문으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저장하고 싶으면은 저장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대로 그냥 한 번만 사용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은 아니요, 아니요 선택하고 마침을 누르시면 되죠. 그럼 우리 데이터 보기 창으로 TV 시청과 독서 시간에 대한 파일이 불러들여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각적으로 가장 뭘 먼저 확인해야 된다? 200명이 정말 제대로 불러들여와졌는지, 변수에 빠진 것은 없는지를 쭉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문제없이 잘 불러들여진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메모장을 먼저 열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장으로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 어떠한 형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구분자에 의한 배열과 고정 너비로 대한 배열을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불러들여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도 한번 살펴봤지만 구분자에 의한 배열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변수명이 기입되어 있고 뭔가 탭에 의해서 구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하지만 고정 너비 같은 경우에는 줄을 맞추고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쵸? 책에 볼게요. 구분자에 의한 배열 그림 1.21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만족도였는데요. 특수문자로 특히 콤마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성적에 대한 데이터. 성적에 대한 데이터는 공백이 없고 고정 너비로 다 그냥 공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을 구분 지어줘야 된다는 거.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일단 메모장에 파일이 어떠한 형식으로 코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두 번째 변수 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 정의예요. 변수 정의라는 것은 아까 우리 V1, V2, V3로 코딩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땐 우리는 변수 보기에서 이름을 지정해줘야 한다라는 것. 그쵸? 우리 데이터 파일은 성적 자료예요. 성적 자료를 한번 불러보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성적 자료는 어때요? 고정 너비로 배열되어 있는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 너비를 참조해서 구분선을 정확히 지정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정 너비로 배열, 그 다음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변수는 성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문과, 이과, 이과, 학과를 의미하는데 변수 너비가 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변수는 국어 점수를 나타내는데 100점 만점이에요. 그럼 뭐예요? (100점) 만점으로 변수 너비가 4개로 되어 있다. 소수점까지 생각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뭐예요? 100점 만점이고 영어 성적이다. 그 다음 100점 만점의 수학 성적이다. 그 다음 과학탐구 100점 만점의 과학 점수고요. 사회탐구도 100점 만점의, 그리고 중요한 건 졸업평점은 평균 평점이 4.5점 만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수능 점수는 400점 만점이라는 거. 그래서 변수 너비가 이런 식으로 이미 코딩 가이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수능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까지 포함해서 변수 너비가 5개. 만족하는 거. 보이시죠? 다음을 눌러볼게요.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놓으시고 마침을 눌러올게요. 그러면 성별부터 수능까지의 변수들이 이런 식으로 불러들여진 걸 보실 수 있고요.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300명에 대한 데이터네요. 또한 문제가 없이 잘 불러들여졌다라는 걸 확인하고 변수 이름 정의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변수 이름 정의한 부분은 성적 자료에 대한 코딩 가이드로 표로 항상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정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예요. 변수 이름을 입력할 때 주의할 점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변수 이름 첫 문장에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글 영문이 가능하며 대소 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not, or, and와 같은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변수 이름은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자기가 보기 쉽게 변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예약어나 특수 문자는 입력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지금 V1, V2 이렇게 코딩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이름을 부여해 볼게요. 데이터 보기에서 변수 보기를 클릭하세요. V1은 성별이다. 성별을 넣고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데이터 보기를 넘어가 볼까요? 어때요? V1이라는 게 성별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두 번째 V2는 뭐예요? 학과예요. 학과를 코딩하고 엔터. V3, V4, V5 다 고쳐볼게요.
지금 다들 따라서 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보기랑 변수 보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단계가 중요해요. 내가 이름을 지정하니까 데이터 보기에서 변수의 이름이 바뀐 거 눈으로 확인되시죠? 그 다음 변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변수 유형이 숫자.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성적 자료에 대한 코딩 가이드 표 2-1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 유형을 다른 식으로 바꿔도 돼요. 하지만 여기선 일단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 너비 변수 너비 11444445 어때요? 그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소수점은 편하신 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난 둘째 자리까지 보겠다. 아니다. 첫째 자리까지 보겠다. 이건 연구자 마음대로입니다. 그대로 클릭하시면 돼요. 일단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보셨고요. 두 번째 변수 유형 지정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가이드북에는 다 숫자로 지금 유형이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성별이라는 것, 결국 남자, 여자를 숫자를 부여해서 코딩한 명목 척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자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 자리는 각 숫자 변수를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이건 아까 그냥 연구자 마음대로. 그래서 만약에 졸업평점을 나는 소수점 2자리가 아닌 3자리를 하고 싶다. 그럼 뭐 클릭하시면 되죠. 자, 한번 데이터 보기 볼까요? 평점이 소수점 3자리로 바뀐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죠? 저는 둘째 자리까지만 할게요. 소수점 이하 자리는 변수의 너비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너비가 4로 되어 있으면 소수점 이하 자리는 4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 이름을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특히 V1, V2, V3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설문 문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그냥 둘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레이블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능이라는 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수능 점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설명을 붙여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럴 때는 뭐 사학, 과학탐구 이런 식으로 한글로 정확히 나타냈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V2로 코딩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V2가 어떤 걸 설명하는지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레이블에 설명을 꼭 달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근데 굳이 레이블 달지 않더라도 변수명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아까 제가 문자, 숫자 이게 만약에 문자로 코딩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남녀 이럴 때는 문자로 눌러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1, 2로 코딩했기 때문에 그냥 가이드북과 동일하게 숫자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차이점은 이 칙도 부분이에요. 칙도 부분.
비록 숫자로 코딩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알죠. 성별이라는 거 명목형이다. 학과라는 것도 문과냐 이과냐만을 구분하는 명목형 척도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척도는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예요. 4가지 척도 기억나시죠? 4가지 척도 그래가지고 명목, 서열 그리고 등간 비율은 모두 척도로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값을 지정해준다. 별표 치시고요. 우리 가이드북 보면은 남자는 1로 코딩되어 있다. 여자는 2로 코딩되어 있다. 문과는 1, 이과는 2, 3으로 코딩되어 있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값을 지정해줘야 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남자는 기존 값이 1로 코딩되어 있지만 이거는 무엇을 뜻한다? 남자를 뜻한다. 엔터 치시면 돼요. 2를 넣고 결국 여자를 뜻하더라. 이런 식으로 엔터키를 누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값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학과 변수도 결국 뭐예요? 1은 뭘 뜻한다? 문과를 뜻한다. 도 이과를 뜻하더라.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요. 결국은 우리가 성별이라는 것, 학과라는 것 1, 2로 코딩을 했지만 이것은 결국 남자는 1, 여자는 2, 1은 문과, 2는 이과, 3은 이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점수 그대로기 때문에 값을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계 값 지정 다음에 또 가장 더 중요한 단계 진짜 정말 이번 시간이 SPSS 실습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결칙값이라는 거 우리가 응답 범주가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를 사용했어요. 그럼 뭐야? 1부터 5까지 코딩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데이터 보기를 가볼게요. 학과라는 거 1, 2, 3으로 코딩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하지만 만약 코딩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0개, 10,000개 되면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 자료를 분석에 집어넣으면 어떻다? 분석된 데이터 자료의 결과 자체가 쓰레기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집값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살짝 바꿔볼게요. 분석에서 기술통계의 빈도 분석을 데이터 분석 전에 많이 사용할 거예요. 지금 학과를 옆에 놓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문과, 이과, 이과 1, 2, 3으로 코딩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까 값을 지정해줬기 때문에 문과, 이과, 이과로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빈도는 100, 100, 100 300명이네요. 그쵸? 제가 여기서 임의로 1을 4로 두 개를 바꿔볼게요. 이 두 가지를 예를 들기 위해서 바꿔봤어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분석에 기술통계 빈도 분석 학과 그대로 되어 있죠?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어때요? 4라는 값이 코딩이 될 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결집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 눈치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꼭 결집값으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학과에 대한 결집값은 2, 4년 결집값 4를 난 발견했다. 4가 결국 결집값이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를 결칙 처리해서 결과에 미치지 않는 것. 어때요? 왜 중요한 단계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원상태로 할게요. 빈도 분석 결과 내가 코딩 범주를 벗어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값을 확인하고 결칙 값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결칙 값이 없음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형 결칙 값을 누르시고 그 안에 결칙된 값을 지정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름을 지정하는 것부터 값을 지정하는 것, 그리고 결칙값 지정까지 이 세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는 것까지 배워봤어요. 이러한 데이터를 만지는 단계, 데이터를 정말 정리하는 단계를 거친 이후에 구체적인 분석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수 보기에서 이름, 값, 결칙값, 그리고 파일을 불러오는 것,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분히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서 이 과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 연결해서 들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자료 변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